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의 김세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사를 통해 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는요, 방발기금에 대한 최신 현황, 그 다음에 해외 사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과 그걸 통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는지 논의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발제와 다르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발기금 이슈는 이제 논의의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행동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 방발기금 논의의 출발점이자 결과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장선상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방발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공익 및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용도는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서 방송통신 공통사업, 그 다음에 방송사업, 통신사업,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공통사업 같은 부분에서는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등에 현재 지금 기금이 활용이 되고 있으며, 방송 사업과 관련 부분에서는 공익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 부분에서는 주파수 횟수 손실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에 현재 지금 방발기금이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발기금의 부과 대상은요,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2000년 지상파 위성 홈쇼핑이었던 부과 대상은 2006년에 SO로 확대되었고, 2016년부터는 종편과 보도 PP로 현재 지금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상파, 그 다음에 종편, 보도 PP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년도 방송 광고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방통위원장이 정하는 징수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 홈쇼핑을 제외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방송 서비스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홈쇼핑과 같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련된 사업자 관련 부분은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범위 내에서 과기부 장관이 정하는 징수율을 곱해서 현재 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통위 고시에 따르면요, 올해 2024년 각 방송 사업자들의 현재 지금 부담률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 매출액과 방송 서비스 매출액에 따라서 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발기금에서는 면제 혹은 경감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주 MBC, 춘천 MBC, 제주 MBC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의해서 올해 분담금이 0원에 해당하고요. JTBC 역시 동시행령 13조 1항 2호에 따라서 올해 분담금이 0원입니다. 올해 2023년 작년까지의 방발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방발기금은 총 1조 1687억 원 규모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4,577억 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입니다. 이후에 정부 내부 수입,
방송사 분담금이 약 3,101억 원, 1,866억 원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올해 방통위의 기금 수익 계획을 보면 방발기금은 총 1조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가운데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약 48%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방발기금이 그럼 어떻게 거쳤냐가 지금까지였다면 이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은요. 콘텐츠 디바이스 기술 개발, ICT 사업화 지원, 출연 연구 개발 지원 등 정보통신 융합 사업에 약 작년 3,756억 원이 쓰였습니다. 이 밖에도 콘텐츠 방송 산업 육성이라든지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사업에 상당한 금액이 쓰이고 있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22년부터 인공지능, 데이터지능, 그 다음에 연구개발, 기획평가 등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부합하기 위한 용처가 확립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방발기금의 최신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외 사례를 통해서 해외에서는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미디어 산업 생태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즉 이렇게 투자 의무를 강제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방식과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있는데 주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를 조합해서 쓰는 부분도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요 투자 의무와 관련해서 전년도 프랑스 자국내 매출액의 15% 혹은 구독형 주문형 서비스 관련돼서는 25%에 해당하는 것을 현재 지금 자국산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이탈리아 역시 자국에서 발생한 연간 매출의 20%까지를 자국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가금 납부에 있어서도요, 독일의 경우에는 매출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2천만 유로 이하일 경우에는 1.8%, 초과일 경우에는 2.5%의 부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회계연도 순매출의 5.15%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포르투갈 같은 경우 주문형 VOD 서비스를 포함해서 광고형일 경우에는 수익의 4%, 구독형일 경우에는 1%를 기금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국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발기금 혹은 투자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인데요. 우리의 영진이와 콘진원을 합쳐놓은 듯한 지원기관인 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가 이 제작비 지원을 위해 특수목적세를 부과해서 현재 재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최신의 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까지도 현재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편성 사업자, 즉 이 선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15%의 요율이 적용이 되지만 배급 사업자는 매출에 따라서 상이한 구간을 나눠서 현재 지금 요율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 2020년에 이 일반 비디오 패키지 및 온라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구독료 및 사이트 광고 매출의 5.15%로 이 특수목적세의 요율을 상향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추세는요, 유럽 전체에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연방영화진흥법에 근거해서 거의 모든 유형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 당사자에게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만 원 유로를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에 1.8, 초과일 경우에 2.5%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됐던 국가 사례가 바로 이 캐나다입니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온라인 스트리밍법에 근거해서 이제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캐나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캐나다 방송 사업자에게 수익의 최소 30%를 자국산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러한 의무를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조치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방발기금과 관련해서 이미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다 알고 계실 사안이실 텐데요. 몇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OTT의 성장과 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이 이 이슈가 가장 주목할 부분일 것 같은데, 바로 현재 방발기금에 있어서 부과 대상 확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화제로 혹은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공공성을 지킬 의무가 있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보호를 위해서 영상으로 수익을 거둔 모든 사업자는 방발기금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추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진영이 있는 반면에, 부과 대상 확대는 방발기금 부담금이 최소한의 범위로 부과되어야 하고, 특별한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반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네. 방발기금 부과 기준으로 사업자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상파나 종편, 그 다음에 보도 PP와 관련된 거는 주 수익원인 방송 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재 지금 징수율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유료방송 사업자 같은 경우에 주 수익원이 수신료 매출액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 서비스 매출액으로 징수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 집에서, 가정에서 케이블 TV 보시는 분들 종종 지역 뉴스가 나오는 지역 SO 채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역 SO는 방송법 규정에 따라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지상파가 지원받는 거와는 다르게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경률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는 종편과 보도 PP의 감경률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반면 종편에도 고정 감경률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며, MBC는 똑같은 공영방송인 KBS와 EBS와 동일한 감경률을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사업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납득할 만한 근거가 아직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21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발기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사업이나 산하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방발기금은 방발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들의 집단적 이익에 최우선적으로 복무해야 되는데, 과연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비용으로 이런 방발기금이 쓰이는 것이 적합한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예산으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은 매년 나왔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개선을 매년 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된 가시적이고 분명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기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서 부과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희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성과 별개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방발기금의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실효적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대로 거둘 수 있느냐? 두 번째, 그 다음에 OTT를 비롯한 이러한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게 과연 우리 미디어 생태계에
지속 가능성과 건전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넷플릭스가 꼭 그런다라는 건 아니지만 올해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넷플릭스는 가령 그룹사 수수료 목록으로 국내 매출 법인에 발생한 많은 부분들을 현재 네덜란드 법인과 미국 법인들의 그룹사 수수료 목록으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법인의 매출 원가가 부풀려지는 거죠. 그에 따라서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하는 현재 지금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현재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듯이 기금 역시도 동일한 방식으로 넷플릭스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넷플릭스가 꼭 그런다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벌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방발기금 부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OTT 사업자에게 부과하다 보면 국내 사업자인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현재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K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이 투자 의지 그리고 투자 여력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제 뒤이어서 발표하실 김용희 선생님께서 이미 분석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넷플릭스 CJ ENM의 방발기금 부과를 상정할 경우에 과연 2023년 매출을 기준으로 얼마나 방발기금을 거둘 수 있을까 했을 때 최소 113억 원에서 최대 341억 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논란이 되는 사업 그런 것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 개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이 43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은 그닥 OTT 사업자에게 방발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한들 실효적인 이득은 크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대하는 부담금 수익보다 실은 이런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혹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투자 의지를 꺾어서 실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넷플릭스가 작년 전체 매출이 국내에서 8,233억 원, 약 8,200억 원이거든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당시 넷플릭스 CEO와 얘기했던 부분에서 나왔던 게 4년간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천억이 넘는 투자를 국내에 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4년간 3조 3천억이면 연간 단순하게 계산해도 연간 8천억이 넘어요. 즉 넷플릭스 현재 한국에서 버는 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수백억 대에 해당하는 방발기금을 납부함으로써 과연 저희가 넷플릭스의 그 투자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배제되거나 혹은 낮은 순서대로 떨어지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저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가 아니면 국내 제작 산업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연간 8천억이 아니라 1조 2천억이 하도록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유인책을 지원해서 넷플릭스가 마드리드에 있는 제작 허브를 저희 부산에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런던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혹은 쇼노너 학교를 국내에 있는 영상대학원에 유치를 하는 등 국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큰 이득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EU와 캐나다 같은 주요 국가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정당성이 담보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국가 중에 프랑스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쪽은 다 넷플릭스 소비 시장입니다. 압도적으로 넷플릭스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소비 시장이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제작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처럼 직접 투자가 부족하고 수익만 얻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넷플릭스가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은 방발기금을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에게도 확대하자라는 분들의 주장, 그 취지에 오히려 더 부합하는 부분이 아닌가. 동시에 넷플릭스를 제외한 국내 많은 사업자들, 특히 CJ ENM, 그 다음에 SK텔레콤과 지상파 중심의 웨이브, 여전히 현재 지금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통합, 합병 얘기가 나오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발기금의 확대는 원칙이 없냐, 예외 없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에게 큰 피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처음 만들 때부터 해외 시장,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러한 국내 시장의 규제성 정책이 시행이 되면 해외에서도 상호주의가 적용이 돼서 한국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유사한 정책 적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우려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부과 대상의 확대는요, 정당성 담보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지향하는 것이 방발기금 개선 취지와 국내 산업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과 감경률입니다. 형평성 관련해서는 기본 징수율의 매출 구간의 현실화가 필요한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매출액 구간이 위에서 상위 두 개만 좀 봐주실까요? 1종 초과가 있고 1,000억 원 초과해서 1종 이하가 있습니다. 무려 두 번째 칸을 보면 매출액 구간이 9천억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우리 미디어 시장상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9천억짜리 회사와 1,000억짜리 회사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 방발기금의 규제는 아니긴 하지만요. 네,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현실화를 위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경률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방송 사업자 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의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간을 두서라도 좀 더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과 관련된 개선 방안입니다. 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수년 동안 반복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정부에서 개선 의지를 보였던 부분인데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게 논의의 시간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실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방발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취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랑 방송, 국악방송 등 특정 사업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방발기금보다 국가재정을 활용을 함으로써 저희가 기금의 유용성을 확보를 하고 그것이 공익성과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의 생태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렸던 논의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도 수년 동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합치자라는 거죠. 실은 방발기금 얘기 나올 때 제가 법리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아주 어려운 얘기를 다 빼고 제가 간단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행동의 시간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방발기금이 점차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들어온 돈이 적어. 이러니 기금을 확충해야 돼. 그러니까 부과 대상을 확대하자. 이런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논의보다는요. 지금 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전부 다 컨버전스, 빅블러 시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과의 통합. 이거는 이미 정부에서도 현재 지금 제안을 했었고 22대에서 우리 미디어 분야에서 통합미디어법과 함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화두로 현재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가 명칭은 통합 미디어 기금이든 콘텐츠 기금이든 어떤 형태로도 좋으니 네, 이 융합 시대에 맞는 기금의 융합화 대형화를 통해서 네, 실효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 기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사업 중복성을 해소하고 기금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김세환 교수님께서 되게 짧은 준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추가 보상권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빠르면 2018년부터 아니면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 국회 때만 해도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걸 가지고 왔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지금 세미나의 제목이 이제 패러다임 전환인데 그 당시에 필요했던 추가보상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2019년에 20대에 21대에 필요했던 환경과 지금 22대에 그리고 오늘날의 환경이 매우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너무나 레트릭하지만 미디어 시장의 현황을 짧게 보고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시장은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성장 한계에 도래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컨설팅 회사라든지 연구소들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합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속도, 성장의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가 우리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좀 사이드 이펙트였다 또는 좋은 망외부 효과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엔데믹 이후에는 성장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라는 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레저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사회적 격리를 통해서 미디어만 소비하고 TV를 소비하고 게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관광을 하고 여행을 하고 또 나가서 놀고 클럽을 가기도 하고 오프라인의 어떤 레저 형태들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미디어의 성장의 폭과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제가 이 장표를 만들었었는데요. 지금하고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OTT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OTT 시장을 비롯해서 1, 2차 시장이 동시에 확장이 진행되고 있고 컨텐츠 수요가 급증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는 컨텐츠 수요가 급증을 했다가 이제 그것들을 사서 영상을 유통하는 플랫폼이 그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점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시장의 컨텐츠 가격들을 매우 올려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사가 발주하지도 않았는데 컨텐츠 사업자가 선제작을 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졌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작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창작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창작자들의 어떤 몸값이 굉장히 오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게 됐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미디어 성장이 질적 성장이 요구가 된다라는 내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질적 성장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미디어 성장의 황혼기가 도래할지 안 할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TT 시장으로 한정을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운영 효율성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하고 티빙이 지금 합병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는 물론 규모의 경제를 확대해서 넷플릭스와 경쟁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뭘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티빙과 웨이브가 제작 시장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또 구독자를 높이면서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넷플릭스가 TV인가 웨이브의 합병을 막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논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그 두 회사가 합병을 하고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면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넷플릭스도 뭐 지상파라든지 그동안 취급할 수 없었던 콘텐츠들을 수급할 수 있으면서 둘이 이제 서비스 경쟁을 굉장히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는 통신 시장은 약간 과점적 경쟁 또는 복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면 OTT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효율성 있는 유효 경쟁으로서 발전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한계에 도래한 콘텐츠 유통 시장입니다. 더 이상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창고 영화, 창고 드라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작자, 창작자들이 이제 OTT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소비할 것을 기대를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약간 찍어내다 보니까 그 작품성이라든지 또는 콘텐츠 품질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유통시장에 혼란을 도래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CJ나 넷플릭스가 시장을 황폐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인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것은 넷플릭스나 CJ나 그 외의 어떤 그 OTT 플랫폼들은 거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드가 터지기 전에 중국 자본이 투자했던 금액과 OTT 사업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비교했을 때 단일 사업자들이 투자한 금액이 훨씬 컸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하면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럼 더 무엇을 해달라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콘텐츠 유통 모델이 변화가 되고 있고 OTT와 이제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들이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유료 방송 플랫폼은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가 지금 필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투자 수준은 얼마까지인가, 또 적정한 기대 수준은 얼마까지인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멜메이드 돼 있는 드라마 한 편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어떤 기대 수익을 기대해야 하며 그것들 통해서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얘기는 그 제조업 시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화가 고도화된 어떤 시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미디어 시장, 특히 콘텐츠 거래 시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보다는 협상력과 힘의 논리가 아직까지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SVOD라고 하는 구독자 모델 그 VOD 시장이 뭐 비중은 많았습니다만 그 비중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2024년, 5년, 6년이 되면서 SVOD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에 못지않게 이제 AVOD라고 하는 광고 중심의 구독형 모델의 시장도 커질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제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지 또 패스트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패스트가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광고 시장이 굉장히 작고요. 또 이 패스트에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제작자의 숫자도 작고 또 이미 패스트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값싼 ARPU를 가지고 있는 대안적인 OTT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패스트를 굉장히 발전시키겠다 또는 진행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원합니다만 시장 자체의 형성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OTT 시장도 보시면은 이제 성장세가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제 정체가 되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고착화되는 좀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티빙이 이제 스포츠 중계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어떤 이펙트를 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확인이 되는 것은 어떤 전략보다도 플랫폼은 또 OTT는 컨텐츠의 품질과 값싼 가격이
지속성을 담보하는 어떤 팩터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프론티어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글로벌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VOD 가입자, VOD 오리지널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오리지널 VOD 수는 추세에 비해서는 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보다는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조금 재밌는 그래프인데 요 규제 수준에 비해서 컨텐츠 VOD 투자를 한국은 많이 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규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건 OECD가 측정한 규제 수준인데 규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컨텐츠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규제 수준에서 영화와 방송과 음반 콘텐츠들을 합친다면 추세에 못 미치네. 그러니까 이 규제가 컨텐츠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이제 한국의 오리지널 컨텐츠들은 주요한 사업자들의 좀 인내에 힘입어서 좀 많은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 저작물 수 이제 추가 보상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주요국의 법제 조사 결과 이렇게 좀 요약한 것들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 보상권이라는 단어, 또 공정분배 또는 뭐 공정한 보상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것의 정의는 뭐냐면은 제작자, 그러니까 감독과 작가들이 이제 OTT에서 유통한 콘텐츠가 굉장히 큰 성공을 했다거나 또는 다른 플랫폼에 유통을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플랫폼 사업자가 창작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예시를 들었는데 미국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레지듀얼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은 또 일본은 추가 보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노조와 그러니까 노무 협상에 관련돼 있는 노조 협상에 관련돼 있는 것과 같은데요. 노사가 어떤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노동의 대가를 합의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대한 유통이라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합의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약간 추가 보상권과 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썼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추가 보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비례적인 경제적 대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즉 불공정한 협상을 통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했을 때 그것이 인정될 만할 때에 보상을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좀 속된 말로 차고 넘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 추가 보상권을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하고 창작자들 사이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하고는 수익 분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 제작물이 제작사의 저작권이 귀속된다.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그것에 대한 노무의 대가를 부여한 이후에는 더 이상 창작자는 권리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저작권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은 권리에 대한 양도가 추정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법과는 다르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보상 청구권이 아니고요. 단체 협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어떤 그런 권한인 것이지, 그러니까 권리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추가 보상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우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례를 많이 들었고 또 논리에 대해서 또 서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미국 사례와 한국 사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사 협상의 결과로서의 대가이다라는 부분들이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추가 보상권에 관련돼서 좀 복합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GK라든지 이런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 어떤 노조의 역할을 좀 대신하려고 하는 부분과 또 신탁단체 역할을 대신하려고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양립하고 있는데요. 좀 분명하게 노선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디지털 단위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 인정권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물들, 그러니까 그 창작자들의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그에 대한 적절하고 균형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가 다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로컬의 상황에 맞도록 그 국가의 어떤 상황에 맞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적이라는 것도 개념이 단순히 산술적인 비례가 아니라 권리의 가치 및 기여도에 대해서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대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한 부분들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정액 보상도 되고요. 우리처럼 정액 보상도 되고 비례 보상도 된다. 이것은 창작자와 제작자의 협상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지금 방금 창작자와 제작자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창작자가 누구에게 이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 조항, 계약 수정 요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추가 보상권과 유사한 어떤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중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창작자 시장, 그러니까 그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또 편집하고 유통하고 소비자에게 도달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밸류체인 과정 속에서 중대한 불균형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보상권을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해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도 추가 보상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창작자들이 인생을 걸고 또 많은 시간을 걸고 만들어낸 소중한 작품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또 지속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일 수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창작자들이 과연 불공평하거나 또는 비대칭적인 이런 불균형한 어떤 것들을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유럽 사례는 넘어가고 그래서 쟁점은 한국에서도 지난 국회에서는 여야분들을 가리지 않고 이 추가 보상권과 관련되어 있는 정당한 보상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청구 정의 규정이라든지 청구 규정이라든지 또는 뭐 정보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 법안을 발의하셨고 충분히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과가 안 됐느냐라고 하면 이 법안들의 주체는 제작사도 아니고 창작자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저희가 하나 또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창작성 높은 한국의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높은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결정하는 주체는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유료방송 플랫폼, OTT, 또 신형 미디어 플랫폼들입니다. 이들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콘텐츠는 제작되지 못하고 유통될 수가 없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은 어떤 그 목표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이해가 다소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투자비에 대한 흐름은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그 영상물 매출 발생을 통해서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봤을 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제작사와 배급사임에도 불구하고 OTT 사업자에게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우리가 오징어 게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은 과연 넷플릭스에게 축복이기만 할 것인가.
이런 거래 시장에서는 오징어 게임 2는 아마 악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콘텐츠 투자 금액의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콘텐츠의 화제성과 협상력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장의 구조라든지 논리들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주장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작사의 횡재를 방지하겠다 또는 플랫폼의 횡재를 방지하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230억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해외 나가서 1조의 매출액을 얻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 횡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넷플릭스가 이 오징어 게임을 글로벌한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던 돈이나 인프라 투자라든지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어떤 기여도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이런 유인수단이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관행에 대한 고려 부족과 계약 자유에 대한 위협이 좀 있습니다. 반대 의견인데 왜냐하면 왜 저작권 100조에서는 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하는지 그런 복잡한 계약 관계라든지 유통 관계라든지 권리 관계에 대해서 처리 가능하도록 그것들이 유통 가능하도록 만들어낸 법안에 대한 어떤 역사라든지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표준계약서에 그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창작자들이 원하시는 추가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협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장하시는 바는 협상력이 부족한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건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유통 환경에 굉장히 혼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도한 수익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작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옥석을 가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구적 얘기입니다. 또 읽어보시면 또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은 추가 보상으로 그래서 횡재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횡재적 수익에 대해서 그렇다면 보상을 해달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친다면 반대로 그들이 만든 작품이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때는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극단적으로 제가 그린 거기는 한데요. 플랫폼사들은 투자가 실패하면 이 정도의 면적의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하면 이 정도의 면적의 초과 이윤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만 창작자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손해를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리스크도 떠안고 같이 효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작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손해를 짊어지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이런 유통 환경에서의 모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하나씩 설명을 못 드리고 그럼 국내 OTT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업자나 그 창작자들에게 적정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편당의 기대 수익은 어떻게 계산을 할지 콘텐츠 전체 수익은 어떻게 정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산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물론 이게 좀 급하게 만든 거고 다양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추세를 한번 보여주는 부분들에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 조정 계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에서 전체 매출액, OTT 전체 매출액은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콘텐츠 투자 비용은 각사 재무제표를 추정컨대 한 9,800억 정도 되고요. 한 편당 평균 제작비는 KC에서 추정한 결과로는 336억 정도 되겠다.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임의로 선정을 한 거라서 좀 정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콘텐츠에 대한 기대 수익은 9천억 정도가 나야 된다. 현재 투자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에서 기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스크를 조정한 기대 수익은 5,6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전략적 중요계수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좀 투자했을 때는 적정한 투자비가 한국에서는 5,432억이다. 지금 현재 그 콘텐츠 유통 환경들을 유지했을 때 적정하게 투자해야 되는 투자비는 5,400억 정도 되고 많아야 6천억 정도인데 이미 우리는 넷플릭스 단일 사업자만으로도 8천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적정한 기대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그 투자들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럼 불평등한 거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그런 불공정한 그 거래를 하고 있느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간단한 산수 우리가 한번 해보면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해도 적자입니다. 근데 그 수준의 한 120% 정도 되는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가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 나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수익을 뭐 해외로 반출한다거나 또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과투자된 상태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넷플릭스가 세금 좀 아끼겠다고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그런 모형을 만든 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OTT든 해외 OTT든 다양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극복하려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형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서 김세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투자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투자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전략들을 만들고 또 어떤 정책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너네가 시장에 유력한 사업자가 됐으니까 세금 내고 기금 내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해야 돼라기보다는 투자를 많이 해주는 국내외 지배적 사업자들 또는 국내에 유의한 사업자들이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적정한 적정한 이윤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뒤에서도 다른 분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텐츠 유통은 모두가 상호 호혜적이면서도 또 상호 경쟁적인 그 재원 앞에서는 상호 경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소하고 또 이렇게 윈윈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합리적인 지점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들은 좀 공정한 룰을 세팅하고 또 글로벌한 어떤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이제 그 글로벌한 미디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좀 구조를 이제는 정부도 국회도 좀 만들 수 있는 좀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